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21년 국가직 경제학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분께서는 풀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쉬운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제가 총평에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 사실 풀 때는 평이하다 내지는 조금 쉽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공부를 여러 번 세밀하게 한 그런 이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지만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확실하게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등급을 나누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보상변화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사실 여러분 국가직이나 지방직 쪽이 없거든요. 사실 CPA 문제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애킨슨 지수 거의 안 써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면 되게 쉬운데 이제 균등분배 대등소득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도록 만들고, 거시경제학에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수익률 곡선은 거시경제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학 부분의 화폐금 읽는 부분에서 이자율 결정 이론을 들어가야 나오는데, 그 수익률 곡선을 상당히 세밀하게 물었어요. 조금 아마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선지를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25번 문제, 사실 우리 그 화폐 수요 공급 부분에서 신용창조 부분 배우는데 은행에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아느냐, 이런 부분들 좀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4-5개 이제 난이도를 높여놓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냈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산자잉여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옳은 것. 참 다행스럽죠. 1번 문제 내면서 1번 문제는 쉬운 걸로 줬어요. 자, 1번 소비자잉여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러면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우리는 안 사죠. 그쵸? 2번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이다. 아니죠? 뭐죠, 여러분? 소비자잉여는요? 여기 개념이 2개죠. 소비자잉여하고 생산자잉여. 그쵸? 여러분, 소비자잉여는 내가 주관적으로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익의 총합이 아니겠죠. 나머지 부분입니다. 3번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의 생산자잉여는 기업의 이윤과 같다. 여러분, 고정비용이 없다면 비용 나머지는 다 가변비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계 비용은 우리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가격과 거래량에서 여러분 한계 비용이 정확히 여러분 고정비용이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겠죠. 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 있다면, 그쵸? 생산자 잉여 전체가 뭐가 됩니까? 그쵸? 이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기업의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여러분 부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액세 부과하면 여러분 소비량 자체가 줄어요. 가격 올라가고 소비량 자체가 줄어요. 여러분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판매량, 여러분 생산자 잉여건 소비자 잉여건 판매량하고 직결됩니다. 판매량이 증가해야, 그쵸?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도 증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미시경제학의 맨 끝쪽 여러분, 우리 시장 실패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쵸? 정보경제학 부분인데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우리 크게 여러분 2개로 나눠요. 그쵸? 감추어진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행동이 있죠. 이 대표적인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역선택이고, 그쵸? 그리고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도덕적 해입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폰, 우리가 레몬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안 좋은 중고차만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불량품만 남게 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여러분 뭐죠? 역선택입니다. 그렇죠? 이번 유인 설계는 대리인이 감춰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도덕적 감춰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도덕적 해이하고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인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경영자죠. 경영자를 임명했는데 경영자가 주인인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간의 이익관계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들을 유인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좀 감춰진 행동, 맞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즉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본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분, 아니겠죠, 여러분.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만기를 보장, 아니 만기가 아니죠. 중고차 시장에서 일정하게 품질, 엔진하고 미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추어진 특성, 즉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4번, 자동차 보험 가입이 운전을 더 부지하게 하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이런 뭐죠? 도덕적 해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 이전 상황은 그쵸, 감춰놓은 특성이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쵸, 감춰놓은 행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하고 경기 변동 개념에 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 이제 물었는데요. 1번,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큰 값을 가질 때 경제는 호황기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 우리 시간하고 GDP의 관계에서 이른바 이제 장기 추세선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하죠. 그렇죠? 최고점에서 여러분 이 최저점까지 이걸 이제 순환주기라고 하죠. 그러면 추세보다 여러분 당연히 더 큰 값을 가지면 당연히 호황기가 되겠죠. 2번, 국내 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경기가 호황 불황을 반복하는 상황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장기적 추세는 당연히 여러분 꾸준히 이제 GDP가 증가하는 형태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3번,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양상을 공행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게 경기 변동과 경기 성장 과정에서 GDP의 증가하고 일정한 관계, 여러분 그게 양의 상관관계여도 되고 음의 상관관계여도 됩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여러분 우리가 GDP와 물가 이해되시죠? 네? 내지는 이제 실업하고 물가 이런 형태로 일정한 관계, GDP가 증가할 때 물가하고 실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공행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공행성을 갖고 있겠죠. 많은 변수들이요. 맞는 얘기고. 4번, 어떤 변수가 일정한 시차를 갖고 다른 변수보다 선행하거나 후행한다. 여러분, 선행한다, 후행한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GDP가 증가할 때 토관량이 증가하고 토관량이 증가 결과 나중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GDP가 초기에 증가하는 초기에는 아직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지만 후행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 이러면 이것도 여러분 일정하게 공행성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없다로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가 변동이 없는, 여러분 물가 변동이 없어요. 사실 단기 상황이겠죠. 그쵸? 단기라고 써있죠.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따로 물었으면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뭘 사용하는 거죠? 그쵸? ISLM 모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은 여러분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총수요 전체로 하나로 포함돼 버리니까 그걸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약에 발문이 나와 있다. 그러면 ISLM 모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물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우리 피셔 반정식 알잖아요. 그쵸? 일정하게 여러분 장기에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단기에 물가 변동이 없어요. 그럼 명목 이자율 상승 그 자체로 여러분 실질 이자율 상승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아래쪽에 여러분 통화정책하고 선제에서 재정정책에 관해서 쭉 물었는데, 우리 여러분 ISLM 아주 평이한 형태로 우하향하는 IS 곡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LM 곡선을 그리면, 여러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 다 확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LM 곡선도 오른쪽이면 그 균형값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이자율이 보세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자율 방향을요. 사실 여러분 수요 공급 동시에 움직이는 거하고 사실 동일하잖아요. 그쵸? 2번 통화정책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여러분 확장적으로, 오케이? 그쵸? 그래서 통화량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자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발문에서 요구하는 건 이자율을 올리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리고 3번은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이거 반대가 되겠죠. 통화정책은 여러분 긴축적입니다.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그 결과 이자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ISLM 곡선 뭐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ISLM 곡선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웠지, 이걸 도출하는 걸 알고 나면 이 방향 움직이는 건 사실 쉽잖아요. 아마 연습을 조금 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이걸 실제 문제 푸신 분들은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바로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연습돼서 뭐 시험을 봐야겠죠.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동종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여러분 자동차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 뭐 한국 사회를 거의죠, 거의. 여러분 70에서 80%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예요. 그쵸? 70%가 항상 넘는데, 뭐 전 세계 뭐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생산량 순위로 5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뻔히 알지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수입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를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산업 내 무역은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관계예요. 오케이? 가령 여러분 후진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기는 거의 없죠.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도 규모가 작은 나라는 자동차를 거의 생산하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역이 발생하는,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여러분 그러면 선진국에서 기술이 집적되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제 국내 자동차를 좀 무시하고 외제 자동차를 선호했지만, 요 근래 이제 현대 자동차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현대 자동차 빠돌이는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았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을 찾아보면 여러분 규모의 경제하고 제품 차별화예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 알지만 벤츠하고 BMW라든가 뭐 아우디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입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을 타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업군의 비교 우위나 부존자원, 뭐 여러분 알지만 무역이론에서 이제 부존자원 양의 차이, 핵쇼올린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 두 개는 산업 간 무역을,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른 상품들, 서로 다른 상품들을 무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류 같은 경우들은 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제조해서 가져오고 우리가 그쪽에 이제 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거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자 비교 우위하고, 이 비교 우위의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핵쇼올린 이론에서는 부존자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 디귿번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시면 뭐 우리 제시문에 이부가격제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독점 시장의 가격 차별에서 1급, 2급, 3급이 있고 이제 뭐 다양한 가격 차별 부분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우리 여러분 이부가격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1, 2, 3급의 가격 차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독점 기업이 소비자 잉여를 가져오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일반적인 이제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이부가격제는 이 소비자 잉여 부분이죠. 이쪽에 여러분 삼각형 부분들, 요거를 이제 이른바 이제 회원권으로 발행을 하고 요 가격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단위당 가격하고 여러분 기본 요금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주어진 제시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용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MC는 여러분 얼마죠? 20이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얼마죠, 여러분? 얘가 가격이, 왜냐하면 이부가격제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을 가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독점 시장이 소비자 잉여를 가져올 때는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판매량하고 동일한 판매량을 가져가고 소비자 잉여를 가져오는 부분이니까요. 되도록이면 판매량을 늘리고 소비자 잉여를 가져오면 독점 기업인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위당 사용료는 여러분 20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요 20을, 가격이 20이잖아요. 20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전체 판매량은 80단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를 구하면, 여기는 여러분 수요함수에 따라서 100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80 곱하기 80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88에 64, 2분의 1, 3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우리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여러분 제가 뭐 처음에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그 이제 난이도가 좀 확실하게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화폐금융론에서 이자율 결정이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수익률 곡선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그럼 원래 이제 이자율 결정이론에서요. 자, 이거죠. 이자율의 유형 구조가 있고 이자율의 이제 기간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유형 구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5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유동성, 정보 비용, 세금이라고 하는 5가지 조건이 이자율의 이제 위험을 결정하는 이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익률 곡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5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만기 외에 나머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유동성, 정보 비용, 세금. 요것들은 여러분 동일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의 만기하고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 여러분 그냥 우리 이제 명목이자율로 표시하고 I로 표시하고 여기가 여러분 만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크게 여러분 2개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요. 저나 여러분 다 그걸 상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왜 수익률 곡선이 왜 우상향할까? 이제 요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이자율이 왜 더 높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론이 크게 뭐 이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 즉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단기 이자율이고 이쪽이 여러분 장기 이자율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의 이자율 변동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쉽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부터 허건날 곡선 이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수익률 곡선의 좌측 이동, 우측 이동. 근데 왜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장기 이자율도 또 올라가네? 반면에 단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장기 이자율도 하락하네? 쉽게 얘기하면 단기와 장기의 이자율 방향이 왜 동일하냐? 요 두 개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을 이자율의 이제 기간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저걸 따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3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4개 말씀드렸는데 특정 만기 선호 이론은 사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안으로 일부가 이제 수용됐기 때문에 크게 요 3개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뭡니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외적이에요. 수익률 곡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저 2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3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서술이 지금 틀린 거 찾아봐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연습이 안 됐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쯤인가 기대 이론 부분에서 장기 뭐 3년째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얼마나 되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국가지하고 지방지역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저도요. 자,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새로 된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좀 써놓긴 했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니다. 가끔 언급돼 가지고 일부 써놓긴 했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분할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이런 분할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단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1년 미만짜리 단기 채권 시장이 있고 장기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분할시장 이론은 이 둘은 시장이 완전히 분할되어 있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놓고 보는 거예요.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케이? 이걸 분할시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대한 분할시장 이론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단기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였죠? 수익률 곡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잘 설명해 준다. 전혀 설명 못해. 그냥 여러분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분리돼 있어요. 시장이 분리돼 있는데 그러면 아무 관련도 없다고 미리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 이자율이 여러분 상승하면 장기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 설명을 못해요. 물론 여러분 이 분할시장 이론은 저기는 설명해요. 우리 수익률 곡선이 여러분 괜히 지었네요. 우상향하는 건 설명을 합니다. 왜냐? 그냥 여러분 단기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 채권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권 금리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 결과 다시 장기 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장기 금리는 당연히 여러분 상승하게 되는 뭐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설명을 못해요. 자, 3번. 사실 여러분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서 최근에 가장 설득력이 높은 이론은 여러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는 여러분 유동성이라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미국의 채권 시장 미국의 많은 국가들이 여러분 미국의 채권 내지는 금융자본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유동성이에요. 언제든지 시장이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채권을 갖고 있다가 수익을 누리고 바로 팔아서 즉각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따르면 유동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유동성의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유동성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 즉 단기 이자율에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수익률 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를, 그쵸? 왜냐면 단기에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사실상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유동성 프리미엄 알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장기 이자율은 단기보다 항상 높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에 대한 기대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2년 만기 채권짜리 있어요. 2년 만기 채권이 있는데 2년 만기 채권이요. 일정한 이자율 주는. 그런데 2년 만기 채권하고 1년 만기 채권끼리는 완전 대체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분할시장 이론하고 기대 이론은 완벽히 정반대입니다. 분할시장 이론은 단기 채권 시장하고 장기 채권 시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대 이론은 그것들이 완전한 대체제 관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2년 만기 채권을 샀어요. 근데 2년 만기 채권 부분하고 1년 만기 채권을 1년 만기씩 1년 만기 된 여러분 채권을 사서 수익을 누리고 이자를 받았죠? 그걸 다시 1년 만기 채권을 사는 거예요. 1년 만기 채권을 여러분 2번에 걸쳐서 사는 거하고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거하고는 그쵸 여러분 수익률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초기에 0은 초기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2년 만기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 이 채권의 수익률은 자 여러분 초기에 1년 만기 채권을 사서 얻은 수익에다가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1년 만기 채권을 사서 얻은 수익의 산술평균과 같다가 기대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대라고 하는 건 정확히 이제 예상치를,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요걸 구하는 문제가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이제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 관한 이론 전체가 다 나온 문제는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기대 이론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앞으로 계속 단기 이자율을 낮추겠다. 중앙은행이 단기 이자를 낮추겠다. 여러분 예상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예상 이자율이 하락을 해요. 그럼 예상 이자율이 하락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장기 이자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여러분 기대 이론은요. 얘를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단기 이자율이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에 그러므로 장기 이자는 올라간다가 기대 이론의 설명인데,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지금 내년에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내후년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예상치에 이제 상승으로 놓고 보는데 그게 이제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요 이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부분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 이제 여러분 화폐금융론을 보면 이 이자율 결정 이론 뒤쪽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 바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가끔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폐금융론에서 두 파트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8번. 여러분 효율성 임금이론 나와 있는데 잘 알아요, 여러분. 세케인스 학파 논리죠? 여러분 세케인스 학파가 우리 이제 새 고전학파의 이제 가격 신축성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요.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임금이 일정하게 효율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맞죠?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특정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출 대기업 부분이죠. 수출 대기업 부분 내지는 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의 공기업 같은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의 시선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누구는 거기 들어갔대. 선배가 거기 들어갔대. 당연히 나도 그 임금을 받고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 임금 이론 부분에 타당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임금이 쉽게 그거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쪽에 우리가 쉽게 못 가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유는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수출대기업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근무 태만을 하다가 걸려서 잘리면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나가면 이거보다 못 받아. 난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 임금 이론은 노동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여러분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죠. 높은 고임금을 받다 보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계속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이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 표시 해놔야겠죠. 제 경험으로는 한 10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에서 보상변화, 대등변화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CPA 문제에서도 정말 어쩌다 나오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강의 찍을 때 여러분 기본 심화이론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예시 문제를 넣어놓고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풀이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 와서 풀어라.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당황스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고 효용함수는 쉽게 줬어요. 컵 들어가서 효용함수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요게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 보상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여러분 보상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변동할 때 가격이 올라가든지 하락하든지 가격이 변화할 때 원래 여러분 효용 수준으로 원래 효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덜어져야 되는 소득.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원래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원래 효용 수준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소득을 여러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상 변화가 가격이 할 때는 앞쪽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효용 수준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득 부분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쪽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문제는 가격이 여러분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소득 증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보상 변화는 지금 변동된 가격을 중심으로 원래 회복해주기 위한 소득은 얼마냐.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된 예산선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발문의 내용을 보면 발문의 내용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지금 X하고 Y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가격 변화 전에 여러분 소득이 나와 있고 XYZ의 상대 가격이 여러분 지금 1이에요. 즉 여러분 예산선에 지금 기울기 값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라는 뜻이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YZ 가격이 여러분 무려 4배가 상승해 버렸어요. 당연히 예산선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쯤에서 이제 원래 효용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U0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효용 수준이 가격 변화 때문에 이쪽으로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효용을 돌려준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은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그 증가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가격 변화할 때 우리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니까 변동된 예산선을 중심으로 예산선을 일정하게 일치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소득의 이제 증가 부분을 따져야겠죠.
자,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여러분 효용 수준이겠죠. 원래 효용 수준인데 여러분 쿱터라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때 여러분 우리 x제 수량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px 분의 여러분 알파 m이다라고 한 거 알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동차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x제 가격은 1 그럴 때 이제 2분의 1 알파겠죠. 곱하기 소득이 60이죠. 그러면 x제 30.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예산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죠? 61꼴 x 플러스 y니까 x제가 30이면 y제도 당연히 여러분 3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걸 여러분 효용함수에다 집어넣으면 u 이꼴 2의 루트 30 곱하기 30이니까 여러분 제곱근 벗겨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30 곱하기 2는 그쵸 60이 되네요. 원래 효용 수준이 여러분 60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가격 조건이 변했어요. 그쵸? 자, 가격 조건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효용극대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예산선에서 효용극대화는 x분의 y 이꼴 상대 가격이 y제가 이제 4가 됐잖아요. 4분의 1이 되고 그 결과 여러분 4y 이꼴 x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또는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죠? y는 4분의 1 x. 요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효용값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효용값이 u0인 상황에서 2의 루트에 여러분 x하고 곱하기 y인데 y가 지금 얼마죠? 4분의 1 x잖아요. 그쵸?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6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x제곱이고 4분의 1이니까 제곱근 벗겨주면 2분의 1이 되고 그쵸? 2분의 1 나오면 여러분 결국에는 x 이꼴 얼마가 되죠? 그냥 여러분 이거 나오면 x 이꼴 풀이하면 6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예산선이 여러분 이때 예산선 자체가 지금 그리고 다시 여러분 또 해야겠네요. u0 이꼴 2 루트 왜냐하면 새로운 예산을 구해야 되니까요. 자, 아니죠? 이번에는 y겠네요. 그쵸? 여기다 x에 집어넣으면 y 곱하기 4y 그쵸? 그러면 y 제곱에 나오면 얘가 여러분 60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면 2는 4y 이꼴 60이 되니까 y는 15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효용 여러분 60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x제가 60개, y제가 15개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예산선에서 여러분 보시면 새롭게 변동한 이제 예산 부분이 여러분 x제 가격은 여러분 얼마죠? 여전히 1이에요. 그러면 60 플러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산선을 쓰면 px는 1이니까 x 플러스 여러분 4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는 수량이 60개니까 그대로 써주고 y제 가격은 4니까 그때 y제 수량이 15니까 얼마가 되냐면 120이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여러분 효용 60을 누리기 위해서 변동된 예산에서는 120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여러분 얼마였죠? 60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된 예산에서 이전의 예산을 빼주면 당연히 여러분 원래 효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소득이 얼마 더 필요하다? 60만큼 더 필요하다. 여러분 대등변화도 있거든요. 대등변화하고 보상변화가 이렇게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나왔다.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지 커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케인스 단순 모형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성질 급하신 분들 보자마자 막 계산했을 텐데 선지를 보시면
애당초 문제 여러분 균형공유소득이 215조 원이라고 할 때 430조 원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걸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 보시면 210조 원이라고 할 때 균형공유소득을 4%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8.6조 원 증대시키면 된다.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215에서 곱하기 0.04를 하면 그게 8.6조 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알지만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는 지금 승수 이론이 적용돼요. 자, 8.6조 원을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할 때 정부가 8.6조 원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만 쓰는 거죠. 그건 승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우리 그러면 앞쪽에 가서 여기 보시면 지금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조세에 관한 함수가 여러분 지금 국민소득에 관해서 일정 비율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이걸 딱 보고 그쵸, 비례세가 적용되구나. 그러면 여러분 비례세가 적용될 때 정부 지출 승수, 즉 델타 G 분의 델타 Y는 1-B의 1-T분의 1이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때 국민소득 증가는 당연히 델타 Y는 1-B의 1-T분의 1 곱하기 델타 G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때 얘가 8.6조 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수값을 구하면 우리가 아래쪽에 이제 승수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1-B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8.6 이꼴 1-0.8 그렇죠? 한계 소비상의 0.8이고 여러분 비례세율이 0.25가 되죠. 분의 1 곱하기 델타 G가 나오니까 여러분 요 승수가 지금 얼마 나오죠? 0.4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승수가 0.4분의 1이니까 얼마죠 여러분? 2.5배가 나와요. 2.5배가요. 승수가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분의 8.6 해야만 정부 지출 부분이 나오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균형공유 소득이 430조 그리고 4% 증가한다. 여러분 430조 곱하기 0.04는 17.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델타 Y는 여러분 미국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세함수를 보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즉 정액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정부 지출수는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을 17.2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분 우리 똑같이 여러분 한계 소비성향은 지금 0.8이에요. 그러면 1-0.8분의 1 즉 이 값은 여러분 얼마죠? 5가 나오겠죠. 그때 델타 G를 하면 이 델타 G가 3.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여러분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쭉 한번 읽다 보면 이건 이제 간단히 계산하면 8.6조 원을 전체 쓸 필요가 없으니까 틀렸고 2번 보시면 정부 지출의 증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근데 여러분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거 승수잖아요. 승수. 근데 승수가 지금 A국 같은 경우는 2.5고 B국 같으면 5니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A국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면 여러분 세율이 증가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하나 만약에 계산을 하셨다. 그러면 그냥 답이 바로 2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쭉쭉쭉 계산하다 보면 이제 2번이 나오면 뭐 바로 이제 찍고 가야겠죠. (11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업률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경제 활동 인구하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그쵸?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눈다. 그런데 지금 취업자가 여러분 900만이고 실업자가 100만입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는 1000만이 되는 거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여러분 1000만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만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니까 2000, 여기가 2000만이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분의 1000이니까 50%가 나오고, 실업률은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의 비중값이니까 1000분의 100이니까 10%가 나오겠죠. 답은 뭐 2번이겠네요. (12번) 자, 여러분 보시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지금 찾아봐라. 되게 쉬운 문제도 그냥 읽다 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통화 공급에 관한 부분인데, 뭐 여러분 각주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 각주도 우리가 뭐 항상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뭐 부분 준비 제도에서 화폐 공급 모형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고, 뭐 다른 조건은 일단 뭐 1보다 작아야겠죠. 아니면 뭐 대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자, 기억번 중앙은행 공개시장 매도. 여러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여러분 시중 여러분 채권 시장에, 국공채 시장에 매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통화량을 흡수를 하겠죠.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여러분 재할인율 뭐 요 근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정책인데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자, 은행이 일정 부분에 은행이 받고 있는 채권 부분을 다시 할인해 주는데, 이 말은 다시 중앙은행이 여러분 은행에 대출하는 이자율,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하는 이자율 자체를 올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게 이자율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뭐 답은 뭐 1번이겠네요. 그쵸?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 디귿번에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한다.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한다는 건 여러분 실제 현금 통화가 줄 수도 있고 요금을 예금 자체가 증가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은행에 더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쵸? 그렇게 되면 은행의 신용 창조가, 이건 이제 신용 창조가 확대됐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중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여러분 초과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여러분 대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제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러분 감소했어요. 당연히 시중에 대출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여러분 통화량은, 그쵸? 통화량은 증가해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 옳지 않은 것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뭐 솔로 모형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데 개념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럼 1번은 너무 뻔하죠. 솔로 모형의 대전제 중 1차 동차함수를 사용하고 1차 동차함수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그쵸? 2번 균제 상태 또는 뭐 안정 상태 또는 정상 상태, 뭐 여러분 알지만 필요 투자량하고 투자 함수가 일정하게 일치하는 균형 상태를 이제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1인당 자본량도 유지가 되고, 그쵸? 우리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리면 우리 여러분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에서 필요 투자량, 자, 필요 투자량하고 우리 SFK가 있죠. 그쵸? 우리 저축함수하고 필요 투자량,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1인당 산출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안정 상태,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안정 상태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 저 균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말에 쓰기가 아니다 보니까요.
자, 3번. 균제 상태에서 총 자본의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같고,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쵸? 인구 증가율과 같고, 총 생산량,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율도 여러분, 인구 증가율과 같아요. 즉, 여러분, Y분의 델타 Y가 인구 증가율하고 같고, 그 다음에 K의 SFK, 여러분, 총 자본 증가율, 마이너스 델타죠? 다 여러분, 인구 증가율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하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의 균제 상태값을 자본의 황금률이라고 한다. 맞죠?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한다. 우리 필요 투자량하고 M 플러스 델타 K겠죠? 그쵸? 아, 여기도 K를 붙여요. K하고 우리 1인당 생산함수 FK죠? 그럴 때 1인당 소비량을 가장 크게 하는 부분, 즉 이 부분이 여러분 필요 투자량하고 1인당 생산량 사이가 가장 큰 부분, 이 부분이 같아질 때, 즉 이 점에 여러분 우리 기울기 값이 같아질 때, 즉 MPK하고 M 플러스 델타가 같아질 때 자본의 황금률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것도.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ISLM 모형에서 이자율 결정하는 거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IS 곡선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LM 곡선 구하면 되겠죠? 그럼 IS 곡선을 우리가 이제 지출국민소득 Y는 CIG 뭐 그 다음에 폐쇄경제니까요. NX는 없네요. 그쵸? 자, 요걸 집어넣어서 구하면 Y가 750 마이너스 150R이 되고, 우리 LM 곡선을 구하면 요거 뭐 화폐 공급하고 화폐 수요 일치시켜 가지고 LM 곡선을 구하면 되겠죠? 350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가 나가겠죠? 우상이 아니까 50R 연립해서 풀면 여러분 이자율은 R은 2.0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참 평이한 문제는 평이한 대로 정말 평이하게 냈고, 특정 문제만 그렇게 이제 몇 문제씩만 난이도를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는 이제 국제무역론도 여러분 되게 쉽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자 전면 개방했으나 생산자를 보호하기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이제 수요 있고 공급 있다고 할 때, 그렇죠? 전면 개방을 할 때 여러분 시장 가격이 여러분 국제 가격 여기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생산자의 여러분 생산량을 너무 급격히 감소시켜서 일정하게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그쵸? 그때 이제 일정하게 이제 관세 부과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국내 소비량은 감소한다. 국내 소비량이 여러분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로 오른 거 감소하며, 여러분 당연히 감소하겠죠. 원래 국내 소비량이 여러분 여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량이 요만큼 감소를 하겠죠. 수요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감소 효과가 커진다. 그쵸? 만약에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이 훨씬 더 완만하게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감소를 해야겠죠. 감소 효과가 커진다. 맞죠? 국내 생산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그쵸? 국내 생산자 부분이 요만큼 증가를 하겠죠. 추가적으로 원래 생산이 이만큼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 부분이 이 부분만큼 생산자 잉여가 확대가 되겠죠. 맞죠? 사회 후생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이제 그러면 생산 후생 손실하고 소비 후생 손실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겠죠. 요 두 개 삼각형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관세 부과의 후생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뭐 1, 2, 3번 다 맞네요. 수입 감소로 국제 가격이 하락함으로. 여러분, 소국 개방 경제인 경우에는, 여러분, 대국 개방 경제는 즉 미국이라든가 뭐 글쎄 뭐 중국 정도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그 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소국은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국제 가격이 하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이론 나와 있고, 그쵸? 4단원 문제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쵸? 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조건이 달려 있고 고정 비용 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고정 비용이 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정 비용이 0이면 여러분 T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TFC 플러스 TVC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고정 비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총 비용은 뭡니까? 총 가변 비용은 같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똑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AVC가 써 있는데 AC 이꼴 뭡니까? ATC 아니요, ATC가 아니라 AFC죠. AFC 플러스 AVC가 있는데 고정 비용이 없기 때문에 AFC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평균 비용, 즉 평균 가변 비용이 평균 비용이 되겠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1번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TC는 지금 AC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TC는 여러분 AC가 우리가 Q분의 TC니까 각 편에 Q를 곱해주면 TC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Q의 3승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18Q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MC를 구하면 TC를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TC를 미분하면 MC가 되는데, MC는 3Q 제곱 마이너스 12Q 플러스 18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MC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미분해서 여러분 0으로 놓으면 당연히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Q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이때 Q는 여러분 2가 되고, 요걸 다시 우리 이제 MC에 그대로 이동을 하면 얼마 나오죠? MC는 6이 나와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 P 이꼴 MC가 성립하니까 MC 6을 가격이라고 놓고 보면, 자, 1번 보시면 시장 가격 6일 때 한계 비용은 그쵸? 최소가 된다.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2, 3번을 하기 전에 4번 먼저 봐볼게요. 4번이요. 4번을 보시면 시장 가격 9일 때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이 된다. 여러분 앞쪽에서 봤지만 AVC가 여러분 AC예요. 그쵸? 그러면 AC를 다시 미분을 해보자고요. AC를 미분을 하면 EQ-6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0으로 놓으면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 평균 비용의 최저값이 되겠죠. 당연히 Q는 3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Q3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AC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요. AC에 대입을 해보면 Q3을 AC에 대입을 해보면 3, 3은 9 마이너스 3은 18 플러스 18이니까 여러분 9가 나옵니다. 즉 시장 가격이 9일 때 여러분 시장 가격이 9일 때 AVC의 최저점, 즉 AC의 최저점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시장 가격이 9일 때 우리가 이제 AVC인데 얘가 사실상 지금 AC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여러분 우리 장기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가 여러분 어떻게 했죠? P 이꼴 MC 이꼴 그 다음에 A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MC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장기 균형값이 되고 이때 생산량이 3이 되고 당연히 경제적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는 AVC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 3번을 추론을 하면 시장 가격이 7이면 여러분 지금
시장 가격이 9일 때가 이윤이 제로예요. 그럼 9보다 가격이 낮으면 여러분, 즉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단기에 무조건 조업을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번도 맞고. 근데 시장 가격이 8이라 하더라도 9보다는 낮잖아요. 그쵸? 그럼 생산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생산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우리 단기에 여러분 조업 중단 조건 있죠. 우리 여러분 단기에 조업 중단 조건은 그럼 AVC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죠? 가격이 AC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사실 둘이 지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AVC보다 여러분 가격이 AVC보다 낮으면 무조건 조업을 중단을 해야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요함수, 공급함수 쭉 나와 있고, 그쵸? 여러분 후생 변화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 이제 국제무역론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걸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뭐 이제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P 이꼴 Q니까요. 여러분 12-2Q가 되겠죠. 그러니까 Q는 당연히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6이고 6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4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4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4가 될 테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이 4가 되면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럼 후생 손실 부분 여러분 후생 증가 부분이겠죠. 후생 변화는 이 부분이 후생이 이만큼 증가하겠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개방 경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쵸? 4만큼 증가하겠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 원델 플라밍 모형 나와 있죠? 우리 국제경제학의 이제 국제금융론 파트 부분에서 맨 끝쪽에 나와 있는 모형인데 매년 나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항상.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A국하고 B국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여러분 변동환율제입니다. 그리고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BP 곡선 여러분 수평으로 잡아야겠네요. 그쵸? 그런데 A국하고 B국이 여러분 지금 정책을 다르게 짰어요. A국은 여러분 재정 확장 정책을 실시하고 B국은 여러분 통화 확장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A국 입장을 먼델 플라밍 모형으로 그리면 여러분 이제 BP는 자본의 이제 완벽한 자유로운 이제 유출입이 가능하다 놓고 보면 이제 생산물 시장 그다음에 화폐 시장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A국 같은 경우는 재정 확장 정책을 썼거든요. 자,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쵸? 여러분 보시면 자, 정부 지출을 여러분 증가시키고 이자율은 올라가죠. 이자율이 올라간과 동시에 여러분 자본이 유입됩니다. 국제수지 흑자가 나겠죠. 자본이 국제수지 흑자. 그런데 여러분 환율은 어떻게 되죠? 그럼 환율은 떨어지죠. 환율은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단기에 잠깐이긴 하지만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고 당연히 수입 물량은 더 커지죠. 환율은 하락하고 수입 물량 커지고 그쵸? 오케이? 자, 당연히 순수출이 여러분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일자하게 생산물 시장의 생산이 다시 감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B국을 보시면 자, 이자율하고 국민소득의 관계에서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이 있어요. 근데 B국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통화 증가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즉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자율이 여러분 자본의 유출입이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면 국제 이자율은 여러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단계 떨어지겠죠. 자, 이쪽을 통화량을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당연히 자본은 여러분 금융자본은 유출되고 국제수지 여러분 적자가 나고 그 결과 여러분 환율은 상승합니다. 환율 상승이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생산이 다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변동환율제 하에서 새롭게 자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자율은 다시 원래 세계 이자율 부분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변동환율제 자 자유로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변동환율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변동환율제가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의 경기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재정 정책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물가만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자본은 여러분 당연히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A국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B국은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A국의 경상수지는 그쵸 악화되죠. 왜냐하면 환율이 여러분 하락했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그리고 A국의 통화는 당연히 평가 절상되겠죠. 그리고 A국과 B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답은 5번인데 A국은 회복되지 않고 B국만 회복이 됩니다. (19번) 총수요 총공급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 완전고용 수준에서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뭐 우리 물가 국민소득 평면에서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 있고 여러분 단기 총공급 곡선 있다고 할 때 현재 이 상태에서 균형입니다. 이때 여러분 총수요가 증가했다. 단기에 총수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에는 자연 산출량 수준을 벗어나서 국민소득이 소폭 증가를 하겠죠. 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에는 생산량은 증가하고 물가도 그쵸 물가도 일부 올라가겠죠 여러분.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그쵸 여러분. 왜냐면 소폭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에는 총공급이 감소하여 그쵸 장기 상황에서는 얘가 다시 여러분 이제 물가 부분 예상 물가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공급이 다시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하겠죠. 물가는 단기보다 그쵸 더 상승하겠죠. 장기에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총수요 증가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겠죠. 그쵸? 뒤쪽에는 뭐 맞죠, 여러분? 그쵸,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국제무역론이라든가 국제금융론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나마 맨델플라밍 모형에서 조금 이제 두 국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자 보시면 변동환율제 채택한다고 써있죠. 그쵸? A국의 통화가치를 단기적으로 여러분 단기적입니다. 여러분 국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단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장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기 환율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가를 반영해서 따로 잡죠.
자, 2번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순수출이 개선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환율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환율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해외 경기의 침체는 여러분 순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환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 주식 투자액 한도가 축소되면 여러분 당연히 금융자본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효용 이론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위험 프리미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보험료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나면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 사실 기대소득부터 쭉 딱 구하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갑의 기대소득을 구하면 사고 날 확률이 0.2니까요.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은 0.8. 그럴 때 이제 재산 100이 보장되고, 그쵸? 그리고 0.2로 사고가 나고 그때는 재산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대소득은 여러분 8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용을 구하면 뭐 효용함수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0.8 곱하기 자 루트 x가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0.1은 0이니까 의미가 없죠. 당연히 10이 되고 그 다음에 0.8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확실성 등가 C를 구하면 우리 효용함수에 들어가 있는 소득이 여러분 기대효용을 보장해야 되니까 확실한 소득 X는 6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은 여러분 기대소득에서 즉 확실성 등가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6이 될 테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위험 최대 보험료 있죠? 보험료 최대치. 최대 보험료는 여러분 뭐 자산의 최대 가치에서 확실성 등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36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은 16이 되고, 그쵸? 최대 보험료는 36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자, 여러분 우리 22번은 노동공급곡선, 우리 무차별곡선 소비자 이론 응용 부분에 나오는 그런 문제죠.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문제를 위한 경우인데, 노동공급곡선의 후반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여가가 열등제면 여러분 소득효과에서 여전히 노동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후반골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이 열등제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 후반골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번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너무 뻔한 얘기겠죠. 그쵸? 답은 그냥 2번이네요. 여가 정상제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개인의 노동 공급선이 후반 굴절을 하면서 노동 공급량이 감소해야겠죠. 그쵸?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는 여러분 완전 보완제는 여러분 대체 효과가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여러분 가격 효과 전체가, 여러분 완전 보완제는 가격 효과 전체가 곧 뭐가 되죠? 소득 효과가 되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자, 그리고 그럼 좀 중요표를 해 놓으시면, 우리 최근에 애킨슨 지수가 나온 문제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거 애킨슨 지수 문제는 거의 개념으로만 쭉 나와 있는 건데, 자 정말 신기하게 이걸 냈는데, 이걸 여러분 심지어
사회우생함수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아주 독특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애킨슨 지수가, 우리가 이제 애킨슨 지수를 A라고 표현하면 1 마이너스, 우리말로 쓰죠. 1 마이너스 평균 소득에서 균등분배 대등 소득을 나눠준 값을 1에서 빼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보시면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소득이 400하고 100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평균 소득이 얼마 나오죠? 500이니까 평균 소득은 250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요걸 이제 측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회우생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후생함수가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맞아. 완전 보완제 형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요 효용함수가 의미하는 게 작은 쪽이 효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효용이 소득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쓰면 A는 400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200이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B의 효용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결정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균등분배 대등소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00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사실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눈치껏 푸신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우생함수가 완전 보완제적인 관계로 있다라고 할 때 작은 쪽이 효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바로 이제 요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뻔히 알지만 이게 얼마죠 지금 여러분? 5분의 4니까요. 5분의 1이니까 애킨슨 지수는 당연히 0.2, 즉 5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공공재 여러분 수요함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쵸? 개인의 수요함수가 있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편에서 여러분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때는 이걸 수량 측면에서 합산을 하지만, 공공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용 측면에서 합산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적지하 같은 경우는 개인당 하나씩 할당이 돼야 되지만, 공공재는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럿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용 측면에서 합산을 하고 이거를 사회적인 이제 한계 비용과 결합을 시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P 이꼴 지금 PA죠. 40-2Q, 그 다음에 PB가 50-Q, 그 다음에 PC가 60-Q로 돼 있는데, 요걸 비용 측면에서 다 합산을 하면 이제 자 여러분 얼마죠 지금? 150에서 마이너스 여러분 4Q가 되죠. 요게 그런데 이제 한계 비용이 어딨죠? 한계 비용이 9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이게 이제 9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Q는 60이 되니까 Q는 여러분 15단위를 이제 공공재로 공급을 하겠죠. 그럴 때 지금 A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 그러면 여러분 이 15를 그대로 이제 여기 A에다 이제 집어 넣으면 30이 되잖아요. 부분이. 그쵸? 그러면 A는 공공재 한 단위를 이용할 때마다,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불을 해야겠죠. 자, 25번 문제. 우리 사실 못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공식을 줬어요. 지금 레버리지 비율 해갖고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은행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제 총 자산 자체 요 개념 하나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게 대출금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된다. 네? 요거만 이제 계산할 줄 알면 된다. 뭐 이걸 정확히 이제 아느냐 신용창조 부분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몇 배로 되는가 나와 있는데 최초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고 예금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산은 여러분 이제 1억을 가지고 대출을 했겠죠. 그쵸? 예금의 10%를 그러면 예금의 10%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기죠. 초기 예금의 10%니까 여러분 900이죠. 거기다가 자녀 자산을 모두 대출했다. 그러면 여러분 9,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초기의 총 자산은 1억이 되는 거고, 그쵸? 자기 자본은 여러분 100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레버리지 비율은 10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후기에 우리 다음 기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대출 중 10%가 회수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급준비금은 여전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0은 변동이 없고, 근데 9,100 중에서 여러분 이른바 이제 910이 10%죠. 그러면 910이니까 8,100 아니요. 910이니까 8,190이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러분. 뭐냐? 저기죠. 자기 자본이 얼마가 되냐? 자기 자본이 여러분 1,000이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예금 받은 9,000원 무조건 부채로 들어가. 이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회수 불가능한 부분으로 판명된 부분은 대차대조표 상태에서 자기 자본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10이 사라졌잖아요. 1000에서 910이 사라졌으니까 여기가 90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90분에 지금 얼마 나오죠? 900을 해주면 9,090이 되네요. 그쵸? 9,090이 되는데 그럼 90분에 9,090이니까 101이 나옵니다. 101.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여러분 레버리지 비율은 100일인데 그러면 문제가 지금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몇 배 증가하는가? 여러분 10배에서 101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1배가 이제 증가를 한 건데 문제에서 이제 소수점 반올림 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10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21년도 국가직 문제, 경제학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항상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계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계산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계산 문제만 집착하는 것들을 알고 약간 그런 부분을 노려서 좀 문제를 개념 문제로 좀 많이 변형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너희들 이런 정도 문제는 풀 줄 알지 하고 평이한 문제를 주고 여러분 구석에서 아주 특이한 문제들을 한 4문제 정도를 내놨습니다. 방금 푼 뭐 25번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최근 문제 유형을 보면 계산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놓치고 있는 개념들을 좀 구석구석 보실 필요가 있고 화폐금융론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같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